하늘은 맑았지만 강대철의 마음은 흐렸습니다. 오늘은 딸 강수연이 세상을 떠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던 강대철은 탁상 위에 놓인 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수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그리웠습니다. 수연아, 벌써 100일이구나. 강대철은 중얼거리며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후 넥타이를 매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 날이니까요. 강대철이 집을 나서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사위 윤상훈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상훈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장인어른, 준비 다 하셨습니까? 같이 가려고 왔습니다. 강대철은 사위를 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후 상훈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외였습니다. 수연과 상훈의 결혼 생활이 그리 원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장례식 이후 상훈은 마치 효자처럼 자주 찾아와 살갑게 굴었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라며 밥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었죠. 신경 써줘서 고맙다만 나 혼자 가도 괜찮은데. 아닙니다. 수연이가 있는 곳에 함께 가야죠. 저도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상훈의 말에 강대철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차에 올라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대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자코 있었고 상훈은 운전에 집중하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상훈이 침묵을 깼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식사는 제대로 하시고요? 그럼 걱정할 것 없어. 내가 늙긴 했어도 밥 정도는 해먹을 수 있다네. 그래도 혼자 계시니 걱정이 되네요. 제가 자주 찾아뵙긴 하지만 늘 곁에 있을 수는 없으니. 상훈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운전석 옆 수납함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알록달록한 브로셔였죠.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 노인 전용 주거단지가 정말 좋아졌더군요. 의료시설도 잘 되어 있고 같은 또래분들과 어울릴 수 있고요. 강대철은 브로셔를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실버힐스 마이너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시설 사진들이 가득했죠. 난 아직 이런 데 갈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장인어른,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가스레인지 켜놓은 걸 잊으셨다면서요? 강대철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대철은 꼼꼼한 성격으로 모든 것을 체크하는 습관이 있었죠. 상훈의 말에 의아함을 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적 없네만. 내 기억력은 아직 멀쩡하다고. 상훈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나이가 드시면 조금씩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강대철은 별로 대꾸하고 싶지 않아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며칠 전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발견한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와 위임장이었죠. 누군가 그의 도장을 사용해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꺼림칙했습니다. 납골당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강대철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딸 수연으로 가득 찼죠.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딸의 모습,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던 순간, 그리고 딸이 남겼던 마지막 말들. 강대철은 문득 수연과 나눴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수연이 힘겹게 손을 뻗어
강대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상훈 오빠가 요즘 아빠 통장 얘기를 자꾸 해요. 집문서도 궁금해하고. 그때 강대철은 딸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이 남편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 애가 우리 걱정해서 그러는 거지. 너 혹시 남편이란 이유로 더 예민한 거 아니냐? 그 말에 수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웃음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실망, 체념, 그리고 깊은 걱정. 하지만 강대철은 그때 그 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 거의 다 왔습니다. 상훈의 목소리에 강대철은 생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납골당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현대식 건물이었죠. 두 사람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납골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벽면에 가지런히 놓인 수많은 위패와 사진들. 그 중에서 수연의 위패를 찾아 다가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연의 사진 앞에 강대철은 국화꽃 한 다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왔다. 강대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그 슬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을 뿐이었죠. 상훈도 자신의 꽃다발을 올려놓고 묵념을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지만 과연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상훈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강대철은 혼자 수연의 위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슬픔, 그리움, 그리고 깊은 후회. 수연아, 내가 걱정했던 거 이제야 조금 이해가 가는구나. 그때 강대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정혜인 변호사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의 절친한 친구이자 변호사인 정혜인이었죠. 강대철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대철 어르신, 저 혜인입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혜인의 목소리는 급박해 보였습니다. 납골당에 왔네. 오늘이 수연이 100일이라. 누구와 함께 오셨어요? 상훈이랑 왔지. 어르신, 제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상훈 씨 차 타지 마세요. 수연이가 돌아가기 전 제게 USB를 맡겼어요. 그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강대철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지금 납골당으로 가고 있어요.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상훈 씨를 피해 정문 앞에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도착하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철은 통화를 마치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상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혜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었습니다. 강대철은 수연의 위패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천천히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문 근처까지 왔을 때 뒤에서 상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어디 가십니까? 강대철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상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강대철의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아, 정 변호사랑 약속이 있어서. 수연이 친구 말이야. 정 변호사요? 혜인 씨 말씀이신가요? 왜 갑자기? 내가 전에 상담할 일이 있어서 연락했거든. 마침 근처에 있다고 해서 만나기로 했네. 상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의심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서 만나시는데요? 아니, 괜찮아. 저기서 만나기로 했으니 나 혼자 가겠네. 강대철은 단호하게 말하며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상훈은 여전히 따라오려 했지만 마침 정문 앞에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며
혜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여기에요. 강대철은 서둘러 혜인의 차에 탑승했습니다. 상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혜인이 차를 출발시키자 백미러로 상훈이 급하게 자신의 차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인 씨,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르신,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있어요. 당신을 위험에서 지키기 위한 거예요. 혜인은 운전에 집중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연이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저에게 USB를 맡겼어요. 만약 내가 없어지고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보여주세요라고 했죠. 강대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니? 상훈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건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사위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소리지? 상훈이가 왜? 집으로 가는 길에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상훈 씨가 따라올 수 있으니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혜인은 여러 번 방향을 바꾸며 뒤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상훈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혜인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법률사무소였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 혜인은 서둘러 컴퓨터를 켜고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USB를 연결하자 여러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혜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대철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여주게. 내 딸이 무엇을 걱정했는지 알고 싶네. 혜인은 먼저 녹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혜인아, 이거 녹음하는 거 맞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다 들어가는 거지? 수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대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녹음 내용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거 남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 상훈 오빠가 요즘 이상해. 아빠 통장 내역을 몰래 확인하는 걸 봤어. 집문서도 찾고 있더라고. 아빠가 혼자 계시니까 걱정된다면서 실버타운 같은 곳에 모시고 싶다고 해. 처음엔 나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요즘 들어 자꾸 아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에게 문의하는 모습을 봤어. 특히 인지 능력이나 기억력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아빠는 지금 멀쩡하신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 수연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녹음 당시 그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상훈 오빠 서류를 봤어. 아빠를 정신적 무능력자로 판정받기 위한 서류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아빠 도장으로 위임장도 만들고. 혜인아, 나 무서워. 내가 없어지면 아빠는 어떻게 될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강대철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혜인은 다음으로 증거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문서와 사진이 있었습니다. 상훈이 의사와 나눈 이메일, 위조된 의사 소견서, 초안, 강대철 명의의 위임장, 그리고 상훈과 그의 누나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까지.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인 정신감정 서류는 어떻게 됐어? 의사 한 명 알아뒀어. 돈 좀 들겠지만 해결될 거야. 장인 집만 팔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을 텐데. 수연이가 의심하는 것 같아. 조심해. 강대철은 모든 증거를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사위가 그것도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마지막으로 혜인은 비디오 폴더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빠, 혹시 이걸 보고 있다면 그건 제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죠. 미안해요. 이런 방식으로 알려드리게 되어서. 수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훈 오빠가 아빠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훈 오빠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더라고요.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 아빠의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강대철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없어지면 상훈 오빠가 아빠를 어떻게 할지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경고를 남기려고요. 혜인이가 도와줄 거예요. 혜인이는 좋은 변호사인데다 제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니까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위해 비상금도 마련해뒀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아빠만 찾을 수 있도록 해뒀어요. 통장은 혜인이가 보관하고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늘 감사했고 자랑스러웠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강대철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혜인은 조용히 기다리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이 증거들로 우리는 상훈 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와 사기 미수로요. 수연이가 남긴 통장도 있습니다. 혜인은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강대철에게 건넸습니다. 강대철의 이름과 수연의 이름이 함께 적힌 통장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라고 했어요. 아빠가 혼자 되실 때를 대비해서라고 했습니다. 강대철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대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통장 페이지를 적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인은 강대철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수연이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지키려고 했고요. 강대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의 사랑에 감사함과 동시에 그 사랑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배신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도 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어르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훈 씨가 어르신을 찾으러 다닐 거예요. 오늘 밤은 제 집에서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법적 절차를 시작할게요. 그날 밤 강대철은 혜인의 집 손님방에서 지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딸의 죽음, 사위의 배신, 그리고 미처 딸의 걱정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의 무심함까지. 수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내 마음을 몰라줬구나. 다음 날 아침 혜인은 이미 서류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강대철이 거실로 나오자 혜인은 따뜻한 차와 함께 아침 식사를 내왔습니다.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아니, 잠이 안 오더군. 고마워. 이렇게 신경 써주니. 혜인은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둔 서류들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고소장입니다. 상훈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사기 미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미 증거는 충분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대철은 서류를 살펴보다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물었습니다. 혜인 씨, 혹시 수연이가 왜 나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알고 있나? 혜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이가 말했어요. 어르신이 상훈 씨를 많이 신뢰하셨다고요. 한 번은 수연이가 상훈 씨에 대한 의심을 말했을 때 어르신이 내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고 하셨다고요.
그 후로 수연이는 직접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강대철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니. 강대철은 결심했습니다. 혜인 씨, 고소 진행해주게. 이제라도 수연이의 뜻을 받들고 싶네.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상훈 씨가 어르신 댁에 들어가 무언가를 가져갈 수도 있으니 집 열쇠를 바꾸는 게 좋겠어요. 제가 자물쇠 기사를 불러놨습니다. 그날 오후 강대철은 혜인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자물쇠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살펴보니 몇 가지 서류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훈이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훈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막대한 빚 때문에 장인의 재산을 노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경찰 조사실에서 상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장인어른을 잘 모실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빚이 점점 늘어나고 수연이가 병에 걸린 후로 의료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져서 강대철은 상훈을 바라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딸의 투병 기간 동안에도 이런 계획을 꾸몄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내 딸이 아파 죽어가는 동안에도 내 빚 갚을 생각만 했단 말이냐? 상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죠. 조사가 계속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훈의 누나도 이 계획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나는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강대철을 그곳에 입소시킨 후 재산을 관리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애가 내게 했던 말들. 장인어른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요즘 자꾸 깜빡거리시던데. 모두 계획된 거였군. 강대철은 중얼거렸습니다. 혜인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이 상훈 씨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거예요. 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상훈의 범행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발각되었기 때문에 실제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는 명백했습니다. 재판 결과 상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의 누나는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강대철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의 지혜로 위기를 모면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을 잃은 슬픔과 사위의 배신이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대철은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모르겠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수연이가 남긴 것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는 거야. 그날 저녁 강대철은 수연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수연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강대철은 딸에 대한 기억과 마주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수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혼자 지내실 생각을 하면 너무 걱정돼요. 아빠는 항상 남을 믿고 도와주셨는데 그런 아빠를 누가 도와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집을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아빠가 은퇴하시면 함께 운영하고 외로운 노인분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수연의 일기를 읽은 강대철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마지막 꿈이었던 것이죠. 노인들을 위한 공간, 외롭고 취약한 이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
문득 강대철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대철은 혜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인 씨, 내가 수연이의 일기를 발견했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꿈꿨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강대철은 수연의 일기 내용을 혜인에게 설명했습니다. 혜인은 감동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다운 생각이네요. 늘 남을 먼저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수연이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어. 우리 집을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해.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도와줄 수 있을까? 혜인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수연이와 비슷한 생각을 해왔어요. 노인 복지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강대철과 혜인은 수연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노인 돌봄센터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남긴 비상금과 강대철의 퇴직금 일부를 투자하여 공사를 시작했죠. 몇 달간의 공사 끝에 수연의 집이라는 작은 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담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이었습니다. 강대철은 수연의 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 꿈이 이루어졌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도움을 받고 있단다. 내가 남긴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 그는 해바라기 화분에 물을 주며 미소 지었습니다.